세 번째 강의는 이 회복적 정의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에도 시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는데, 이 응보적 정의의 시제는 과거형이 더 강합니다. 무슨 얘기냐? 과거에 발생한 일을 정확히 밝혀야 지금의 처벌을 정확히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과거를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세대를 때린 사람과 30대를 때린 사람은 처벌이 달라져야 형평성이 맞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방식의 관점은요, 뭐를 또 학생들이나 우리 잘못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느냐? 과거를 축소할수록 지금의 처벌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또 그러한 메커니즘을 금방 줘버리죠. 그래서 요즘은 초등학교 아이들이 뭐 잘못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아주 중립적으로, 야, 너 저 친구한테 어떻게 된 거야? 뭐 어떻게 한 거야? 물어보면 얘네 첫 마디가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저 가만히 있었는데요? 이런 얘기부터 하기 시작하죠. 왜냐?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자기에게 떨어질 칼의 길이가 같이 길어진다는 걸 경험적으로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회복적 정의는요, 과거를 밝히지 맙시다 이러는 게 아닙니다. 과거를 밝히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인데 이유가 다릅니다. 과거에 발생한 일을 밝혀서 지금까지 그 일이 어떤 피해와 영향을 줬는지 그거를 사실은 명확히 인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책임은 어디로 가느냐? 이 발생한, 지금까지 발생해 왔던 피해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결국 미래의 책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의 관점도 시제를 어디에 두느냐에서는 회복적 관점이 훨씬 더 미래지향적인 시제입니다. 자, 학교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교육기관이죠. 교육의 시제는 미래입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모든 일들이 다 미래 시제를 놓고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영역이 계속 과거에 이렇게 집착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생활적 영역이죠. 그러니까 잘못했으니까 그에 대한 처벌 좀 내리자겠다.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다 진술서 쓰게 하고, 뭘 했는지 밝혀야 돼. 애들하고 시비, 이게 맞냐 틀리냐, 사실관계 확인하고, 계속 그런 일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시제를 어떻게 미래 시제로 끌고 갈 것이냐. 이것이 어찌 보면 지금 이 교육기관인 학교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생활지도 영역이 될 겁니다. 무엇을 회복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도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 회복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도대체 뭘 회복하자는 게 회복적 정의냐? 제가 5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공동체, 뭐 학교 공동체, 뭐 지역사회 공동체, 그다음에 사회 이런 만들자라고 할 때 그게 목표가 되기 위해서요, 잘못한 사람을 잡아다가 적절히 처벌했느냐? 이게 첫 번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회복 요소는요, 발생한 피해가 얼마나 회복되고 있느냐 하는 이 피해 회복의 방점을 찍어야 됩니다. 저희가 사실 수많은 예를 드릴 수 있는데, 뭐 세월호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계속 뭐 어떤 잘못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모든 것을 우리가 밝히려고 노력하고 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책임을 지려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숨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누구에만 고통이 남느냐? 피해자들이 계속 싸워야 되는 이런 현상이 반복되죠. 몇 년 전에요, 우리 사회에서 뜨거운 핫 이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연희동에 사는 노인이 돈도 별로 없는데 이 사람한테 29만 원 있다는 이 사람 우리가 다 뜯어먹자 막 달라붙었어요. 국민들이 막 공분해가지고 어떻게 됐냐? 최악의 국회라고 막 평가받던 19대 국회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유일한 법이 전두환 추징법이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전시 일가가 1672억이라고 하는 천문학적 숫자를 추징당하게 됐습니다. 저도 그때 기사 보고 이거 참 정의롭게 해결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한국 현대사의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가 뭐냐? 자국의 청년들이 자국의 국민들을 향해서 발포하고 죽이고 했던 바로 광주 민주화운동. 자, 전 전두환 추징법 발표되면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 좋아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요. 제가 그중에 광주 갔다 오면서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추징을 당하면 돈이 어떻게 되나? 추징금은 국고로 환수돼가지고요, 뭐 보도블록 바꾸고 학교 짓고 하는데 보태 쓰나 봐요. 근데 이 돈은 그렇게 쓰일 돈이 아니죠. 이 돈이 응당 먼저 써야 될 거 어디냐? 광주 민주화운동 때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 또 그때 부상을 입어서 평생 장애를 안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 공동체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요, 그 피해자들의 트라우마가 치유되고 그 후손들에게 장학기회가 생기고 하는 쪽으로 쓰여야 사실은 이게 의미가 있죠. 단지 추징을 넘어서 이 사회적 통합이나 역사적 화해 영역에서도 이 돈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300명이 이 추징법만 통과시키는 책임이 다한 게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피해 회복과 연결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줄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우리도
뭐 피해 회복이라는 게 정의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기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빠져버리면 정의를 이뤘다고 하지만 피해자들에게 있어서는 결국 남는 고통, 또 자기가 책임져야 될 또 필요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회복 요소는 뭐냐? 책임이 회복돼야 됩니다. 근데 이때 책임은 앞에 세 글자가 중요합니다. 자발적 책임이냐 강제적 책임이냐. 자발적 책임일 때 이 책임은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그 사법부에서 이렇게 조서나 또 저희 지역에서 뭐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했을 때 보면 누가 누구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고 피해를 입히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죠. 이런 조서를 받으면 제 머릿속에 만나진 않았지만 그 가해 아이들에 대한 선입견이 생기고 괴물 같은 이미지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걔네들을 보호자랑 같이 만나는 날 가보면 이 친구들이 내가 상상했던 애들이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굉장히 단정하고 뭐 예의 바르고 이런 모습으로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어쩔 때 보니까 아주 공손하게 인사하면서 저희 때문에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만난단 말이에요. 근래 보게 되면 예의 바른 애가 와서 앉아요. 그럼 제가 그 애들한테 뭐라 물어보냐면 야, 너 인사는 고마운데 너 나 언제 봤어? 그랬더니 오늘이요. 그러더라고. 그럼 너 처음 보는 나한테 네가 이렇게 깍듯이 사과하고 인사하냐? 네가 이렇게 차려입고 가서 사과할 사람이 누구야? 그랬더니 제가 괴롭혔던 아이들이요. 왜 안 했어? 사고 나고 한 번도 못 만나게 하던데요? 그러더라고. 얘네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고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냐? 분리대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니라 분리대응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다 상식적으로 알죠. 그러나 제가 우려한 것은 뭐냐면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우리 사회가 이렇게 접근을 해오다 보니까 얘네들이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처벌권자 앞에 와서 사과하는 게 책임의 전부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는요, 뭐 선생님한테 죄송합니다. 경찰한테 죄송합니다. 판사 앞에 가서 닭똥 같은 회개의 눈물을 흘려요. 그러나 걔네가 진짜 그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은요, 바로 피해자들이죠. 직접 피해자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자발적 책임이라는 건 피해를 회복하는 것과 연결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그 일을 종사하는 사람이나 그 일에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 앞에 가서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이런 왜곡 현상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다음 세대한테 우리가 책임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요. 이 책임은 자발적 책임일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 가만히 보면 어른부터 해야 될 몫이죠. 그래서 이 자발적 책임이 커지지 않으면 잘못에 대한 그 처벌, 그리고 그 처벌에 대한 대응력, 또 그 내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거에 더 집중해버리는 왜곡 현상이 생기는 걸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겁니다. 관계 회복에 대한 것, 세 번째 회복 요소인데 이 관계 회복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정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 결국 뭐가 가장 중요하냐 보면요. 특히 청소년들은 자기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정체성의 문제예요. 우리가 당신이 누구냐라고 물으면요. 저 뭐 인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 어디에 일하는 누구입니다. 누구 아빠 누구입니다. 뭐 누구 남편 누구입니다. 부인 누구입니다.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즉 나의 소속이 곧 정체성을 형성하죠. 근데 청소년기에 왕따의 경험이 있다, 배제된 경험이 있다 이런 친구들은 그게 가해든 피해 역할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배제하거나 공동체 쫓겨나거나 이런 경험들을 하면 학생들은 이 관계성이 훼손당했다 뿐만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의 훼손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유상종이라고 그런 정체성의 위기를 느끼는 아이들끼리 모였다 보니까 그게 더 큰 또 문제를 계속적으로 증가시키는 현상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싸우면 야, 아이들, 친구들끼리 잘 지내야지 하면서 어른들이 계속 관계를 회복시키는 쪽으로 에너지를 쏟아줍니다. 근데 최근에 오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보면 또 심지어 초등학교도 이런 것들이 제3자들 개입, 사법의 개입 이런 것들이 커지면서 물론 이제 문제가 심각해진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게 점점 관계를 단절하는 쪽으로 해결을 하는 게 능사다 이렇게 보는 흐름이 생겨버린다는 거죠. 이 관계 회복은 학생들에게 정체성 문제까지도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공동체 회복, 공동체성 회복. 우리 사회에 생기는 수많은 병리 현상을 들여다보면요. 가장 그 밑에 뿌리에는 뭐가 있냐? 바로 공동체성이 점점 약해지거나 와해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어렸을 때 자랄 때는 그 동네 아이들 뛰어노는 것, 그리고 그 주변의 어른들,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었어요. 사실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요, 가만히 보면 뭐 사람이 태어나고 학교를 가고 뭐 졸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프다 죽고 이 모든 인생의 라이프 이벤트들, 이 관혼상제 이런 것들을 다 누구랑 하냐? 이웃들하고 하면서 지냈습니다. 장례식만 해도 마을의 큰 이벤트고 협동 협력해서만 할 수 있는 사실은 행사였어요.
근데 우리 세대는 어떻게 됐냐? 딱 한 세대 만에 뭐 한 달에 10,000원씩만 내면 리무진 태워서 깨끗이 보내드리는 뭐 이런 전문가, 장의하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다 돌아가게 돼 있죠. 참 편리해요. 뭐 엄마도 생일날 뭐 집에 초대해가지고 막 복잡하게 힘들게 이렇게 안 하죠. 패밀리 레스토랑 이런 데 하나 골라가지고 그런 데 가서 아이들 해주면 뭐 풍선 달아주고 놀아주고 그것도 해주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모든 영역이 전문가에서 잘 돌아가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이 불과 한 세대 만에 변한 이 큰 변화가 결국 나중에는 뭘 약화시키고 있느냐. 서로 도와오고 서로 협력해야 살 수 있는 이 공동체성, 이것을 점점 떨어뜨리는 거죠. 저는 우리 세대가 우리 민족이 갖고 있었던 수천 년간의 이 무형의 자산인 공동체를 철저하게 파괴시킨 첫 번째 세대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이런 환경에서 자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요, 우리가 회귀하자, 회복하자 하는 공동체에 대한 상 자체가 없거나 되게 약할 수밖에 없죠. 이런 아이들은요, 학교라는 공동체 속에 들어오면 굉장히 많은 충돌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공동체가 지금 되게 와해됐고 어려워졌지만 또 우리가 그런 라이프스타일을 택하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쪽에 우리가 방향을 잡아야 된다. 마지막으로 정의 회복인데요. 정의 회복이라는 말은 사실 가만히 보면 앞에 있는 이 네 개가 회복될 때 정의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큰 사회적 병폐, 적폐, 불의 이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와중에 있는데 가만히 보면 이게 어떻게든 형사처벌을 하고 뭐 잘못한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한다고 끝날 것 같지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요.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 곳곳에서 제2, 제3의 이 적폐 세력 같은 이런 사람들이 학생들 중에도 키워지고 있습니다. 매우 이기적이고 경쟁에서 뚫고 살아남을 수는 있지만 주변을 돌아보는 그런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자발적 책임, 뭐 공동체 이런 의식 자체가 낮은 사람들이 자꾸 엘리트로 성장해 가는 것을 우리가 부추기고 있는 이 문화적 현상은 바꿔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린 이 5가지 이거 왜 중요하냐? 정의롭게 해결된다라는 의미는 저는 피해가 회복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초점이 돼야 되고요. 또 책임은 자발적 책임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관계와 공동체성이 강화되는 쪽으로 문제가 풀리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잘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음 세대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정의 기준을 새롭게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5개가 회복될 때 회복적 정의는 제대로 구현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적 정의 방향성을 5개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사실 주고 있었는데요. 응보적 정의의 메시지는요. 잘못을 하면 그거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서 너의 죄를 씻어라 하는 메시지를 계속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에 보는 그 동화책 같은 것도 결국은 권선징악, 인과응보 이런 교훈을 계속 주죠. 이거는 구전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해야 되는 그 시대에는 되게 필요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 사법이 고도로 발전하고 벌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굉장히 아주 세밀하게 할 수 있는 이 시대에서는요. 저는 다른 정의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회복적 정의에서 주는 메시지는 어떤 거냐. 피해를 회복하는 것. 그걸 통해서 그걸 자발적 책임을 통해서 져야 돼요. 그리고 그거는 관계와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말이 되게 어려 보이지만 2가지입니다. 피해 회복, 자발적 책임. 그걸 통해서 뭘 하자는 거냐? 관계와 공동체를 다시 복원해야 된다. 그게 정의의 메시지여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의 패러다임을 비교해 드리면 응보적 정의는 가해자 처벌이 목표라면 피해자 회복적 정의는 목표를 바꿔라 하는 게 아닙니다. 목표를 확장해라는 게 맞다고 봐요. 피해 회복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방식도요. 응보적 정의는 강제적 책임 수행이라면 회복적 정의는 자발적 책임의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체는 누구냐? 응보적 정의는 처벌 권한을 가진 사람이나 기관의 힘이 올라가는 거지만 회복적 정의에서는 당사자와 공동체의 참여를 통해서 그 역할을 강화시켜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보적 정의는 가해자 처벌, 강제적 책임 수행, 처벌권의 강화를 통해서 이루는 정의라면 회복적 정의는 피해 회복, 자발적 책임, 당사자 공동체의 참여를 보장하면서 이루는 정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회복적 정의를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하는 게 우리에게 남은 숙제일 텐데 제가 우리 동네에 사는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야, 니네 학교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이구동성으로 혼나요! 그러더라고요. 얘네도 잘못하면 어떻게 처벌이 오고 뭐 책임을 져야 되는지 배우고 있습니다. 응보적 관점이죠. 저는 그 학생들이 회복적 정의를 배우고 그 방식대로 어떤 잘못을 바꿔나가는 경험을 한다면
이 친구들의 답변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어떻게 달라지냐? 니네 학교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 잘못하면요, 누군가 힘들어져요. 힘들어진 게 뭐예요? 피해가 발생하죠. 이 피해를 회복시켜주는 게 우리의 책임이다. 우리가 아는 상식은 뭐였냐? 잘못은 벌을 낳는다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상식이 좀 도전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잘못은 피해를 낳는 게 먼저죠. 이걸 간과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정의로운 해결, 바른 자리매김이다. 저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한 문장을 제대로 배우고 성장한다면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정의롭고 바르게 가는데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이 회복적 정의를 미국에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제 지도교수였고 회복적 정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하워드 제어 교수님이 늘 했던 말이 회복적 정의는 약도가 아니라 나침판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 그때 공부할 때는 이게 정확히 어떤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좋은 말로만 생각했는데 제가 이 한국 사회에서 이런 걸 실천해 나가고 이런 패러다임을 전파하고 하면서 많이 느끼게 된 것은 뭐냐면 약도는 정확히 어느 지점을 찾아가게 해주는 굉장히 효율적이죠. 도구입니다. 그러나 내비게이션 같은 거예요. 제가 차를 타면 내비게이션만 켜고 그만 따라가게 돼요, 이제는. 그러니까 되게 편한데, 그리고 정확히 찾아갈 수 있는데, 사실 저는 정확히 내가 북으로 가는지 남으로 가는지 서로 가는지 모릅니다. 방향성은 몰라요. 그냥 그만 따라다닙니다. 이 기계가 고장가서 잘못 가르치면 저는 잘못 가 있는 거예요. 나침판은요, 정확히 찾아가게 하지는 못하지만 방향성이 옳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면 언젠간 그 지점에 닿게 되죠. 이 전문가의 시대, 우리가 만드는 전문가의 시대는 효율성을 강조시키다 보니까 뭘 놓치기가 쉽냐? 방향성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열심히들 해왔는데, 뭐 원칙에 따라 매뉴얼에 따라 열심히 해왔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방향이 제대로 맞는 방향이냐? 이거에 봉착했을 때 사실은 우리는 방향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적 정의는 약도라기보다는 나침판으로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정의의 패러다임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는 그럼 이런 회복적 정의 운동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